마님 머리에 꽂은 그 매와 은비녀. 뒤쪽에 작은 글씨 새겨진 거요. 우리 어머니도 밤마다 그걸 품고 주무시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순간 윤설원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흔한 매와 비녀지만 뒤에 글씨를 새긴 건 단 하나, 잃어버린 딸 연희에게 주었던 어미의 정표라는 것을. 그리고 35년 만에 그 비녀가 제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으로 돌아온 윤설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끄기를 수십 번, 이불을 뒤척이다 결국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죠.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35년 전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그해 겨울, 후금의 군사들이 한양으로 쳐들어오자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설원은 8살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남쪽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불타는 마을을 지나던 순간 무너지는 기와 소리에 놀란 연희가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어미, 어미. 부르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불길과 연기 속에서 아이를 찾지 못했죠. 사흘을 찾아 헤맸지만 어린 딸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원은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촛불에 비친 매화 문양이 흔들렸습니다. 비녀 뒤쪽 작은 글씨로 새겨진 겨울 동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죠. 연희 것엔 봄춘자를 새겼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 설원은 비단 장사로 돈을 모았습니다. 재산이 늘수록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한양의 비단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대방이 되었지만 빈 가슴은 은자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장터에서 만난 그 아이 도윤이가 한 말이 자꾸만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밤마다 그걸 품고 주무시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설원의 손이 떨렸어요. 세상에 은비녀야 흔하지만 뒤쪽에 글자를 새긴 건 단 2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손에, 나머지 하나는 35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딸의 머리에 꽂혀 있었죠. 새벽 첫 딸기 울자 설원은 신복인 장행수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선 장행수는 주인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방 마님, 밤새 편찮으셨습니까? 아니네. 설원은 짧게 대답하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 그 아이 도윤이라 했나? 그 아이의 어미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게.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 누가 낳았는지까지. 장행수는 주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죠. 30년 넘게 설원을 보필해온 그였기에 이 명령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장행수는 장터 상인들과 동네 안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백초아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엽전 몇 푼에 입이 가벼워지는 이들도 있었고 동정심에 이것저것 알려주는 이들도 있었죠. 대방 마님 알아왔습니다. 장행수가 보고를 올리자 설원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실꿰던 바늘이 손끝에서 미끄러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이름은 백초아, 나이는 43쯤 되어 보이나 본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본래 이름을 모른다니? 설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장행수는 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10수년 전 성북동 어귀에서 쓰러진 것을 어느 노파가 거두어 살았다 합니다. 깨어났을 때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설원의 손에 들렸던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기억이 없다고? 예, 대박 마님. 허나 보찜 속에 은비녀 하나만은 목숨처럼 챙겼다 합니다. 그 노파가 이게 누구냐, 어디 사람이냐 물어도 대답 못하고 그저 비녀만 붙들고 울었다더군요. 설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상단 마당에 쌓인 비단 보따리들이 보였어요. 저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딸 하나 찾지 못한 재산이, 빈 가슴을 채우지 못하는 명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장행수? 예, 마님. 그 여인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장행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성북동 산기슭 허름한 초가에서 삭바느질로 연명합니다. 허나 몸이 많이 상해서 기침이 잦다 하더군요. 아들 도윤이가 장터에서 품팔이하며 겨우 모자를 먹여 살리는 형편입니다. 설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정말 연이라면 35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단 말입니까? 8살 어린 것이 홀로 난리를 헤쳐나와 기억마저 잃고 그 긴 세월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보냈다니요. 그날 밤 설원은 자신의 비녀를 꺼내 촛불 아래 놓았어요. 뒤쪽에 새겨진 겨울 동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지자 35년 전 연희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던 순간이 떠올랐죠. 연희야, 어미 것엔 겨울 동자를 새겼고 내 것엔 봄 춘자를 새겼단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온단다. 우리 연희도 그렇게 환한 봄처럼 자라거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봄이 오기까지 35년이라는 긴 겨울을 견뎌야 할 줄은요. 한편 성북동 산기슭 초가집에서는 백초아가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쿨럭쿨럭 가래 끓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이가 엄마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어머니, 어제 그 마님이 주신 돈으로 약 지어 드세요. 초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도윤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혹시 그 마님을 다시 보거든 피하거라.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초아는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촛불에 비친 매화 문양이 흔들렸죠.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뒤쪽에 새겨진 봄 춘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유일한 끈인데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초아의 손끝이 비녀를 쓰다듬었어요. 가끔 꿈을 꿉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놓치는 꿈, 어떤 여인이 자신을 부르는 꿈을요. 그 여인의 품이 참 따뜻했는데 깨어나면 언제나 빈 가슴만 남았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초아는 비녀를 다시 품속 깊이 넣고 이불을 여몄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 밖에 35년을 기다린 친어미가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 비녀가 모녀를 이어줄 유일한 증표가 될 거라는 것을요. 설원은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혹시 비녀가 우연히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죠. 하지만 도윤이의 맑은 눈망울, 초아의 양반과 규수 같은 기품, 그리고 무엇보다 비녀라는 결정적 단서가 그녀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설원은 장행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죠. 더는 기다릴 수 없네. 저 아이가 내 핏줄이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 자리를 찾아줘야 해. 35년을 고생시켰으면 됐지. 더는 안 돼. 장행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설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해질녘 그 초가집으로 가겠네. 직접 확인할 거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35년의 기다림이 끝나려 하고 있었죠. 설원의 손은 여전히 비녀를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튿날 해질녘 윤설원은 장행수와 함께 성북동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다가 초가집이 보이는 곳에서 내렸어요. 멀리서 봐도 허름하기 짝이 없는 집이었죠.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기와는 깨져서 군데군데 지프로 덮어놓은 게 보였습니다. 마님,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행수가 나서려 하자 설원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네. 내가 직접 가겠네. 설원은 천천히 초가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5년을 기다린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죠. 문풍지 너머로 쿨럭쿨럭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설원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어요. 설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죠. 문틈 사이로 백초아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설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콧날, 저 눈매, 저 이마의 선이 젊은 날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으니까요. 누구십니까? 초아의 목소리는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설원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어요. 지나가던 객이요. 아이 효성이 지극하여 물 한 잔 청하러 왔소. 초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설원을 훑어봤습니다. 비단 치마에 옥비녀를 꽂은 차림새가 이 가난한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십시오. 설원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호롱불 하나가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바느질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얼기설기 기워붙인 천 조각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초아가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어요. 설원은 물을 받아들며 초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친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있었지만 양반과 규수의 기품이 배어 있었죠. 손가락은 바늘에 찔린 상처투성이었으나 가늘고 긴 손가락 마디가 천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적선하러 오신 거면 가십시오. 초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설원은 그 서리빨 같은 태도가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험한 세상에서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시를 세운 것임을 알았죠. 연약한 여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요? 적선이 아니오. 설원은 품에서 비단 보따리를 꺼내 초아 앞에 놓았습니다. 내 비단감을 가져왔으니 댁의 바느질 솜씨를 좀 봅시다. 죗값을 치를 테니 걱정 말고. 초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결국 비단을 펼쳤습니다. 붉은 명주였어요. 촛불에 비친 비단이 물결치듯 일렁였죠. 초아가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실을 꿰는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설원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첫 땀이 놓였습니다. 설원의 눈이 커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땀이 이어졌고 설원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 바늘땀의 간격, 저 실을 당기는 힘의 조절, 저 매화 꽃잎처럼 둥글게 이어지는 수 놓는 방식이 자신이 어린 연희에게 가르쳤던 매화수 기법 그대로였으니까요. 설원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섣불리 말했다가 이 여인에게 상처만 줄 수도 있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설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초아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배웠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군요. 어릴 적. 그 말에 설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기억을 잃었구나. 35년의 세월이, 난리통의 충격이 어린 딸의 기억을 송두리째 앗아간 거였어요. 그날 밤 설원은 해민서 출신의 늙은 김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초가집 문을 두드리자 도윤이가 나왔어요. 저번에 그 마님, 의원을 모셔왔다. 어밉게 진맥을 보여드리자꾸나. 초아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설원의 단호한 눈빛과 아들 도윤이의 간절한 표정에 결국 손목을 내밀었어요. 김 의원이 맥을 짚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거 심상치 않구먼.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속이 타들어가 생긴 화병이요. 찬방에 두면 올겨울을 못 넘깁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초아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설원은 김 의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따뜻한 방에서 쉬며 몸을 추스르고 좋은 약재로 보약을 다려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김 의원이 자리를 뜨자 설원이 초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두 여인의 얼굴을 비췄어요. 내가 제안 하나 하겠소. 설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약값과 땔감을 대겠소. 온돌도 새로 놓아주겠소. 대신 당신은 몸을 추스르고 내 상단의 바느질 일을 도와주시오. 품삯은 제대로 드리겠소. 초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왜 그러십니까? 저 같은 사람을 왜 도우시려는 겁니까? 설원은 초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딸의 눈이 저기 있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자식을 잃어봤소. 당신을 보면 내 딸이 살아온 것만 같아서 그러오. 초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이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죠. 어머니, 제발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초아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얼른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아직 보여줄 수 없는 눈물이었죠. 고맙소이다. 초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설원은 일어서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쌓인 헌 이불, 금간 항아리, 기운 옷가지들이 보였죠. 이 좁고 추운 곳에서 35년을 살았구나. 재물이 태산같이 쌓인 자신의 집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일 사람을 보내 온도를 손보겠소. 그리고 설원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놓았습니다. 우선 이걸로 쌀과 장작을 사시오. 몸부터 추스르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소. 초아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설원이 강권했어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아들었죠. 그 순간 두 여인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초아의 가슴이 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알 수 없었죠. 설원이 문을 나서려다 돌아봤습니다. 참, 이름이 무엇이라 했소? 백초아라 합니다. 본명은 아니지만요. 그럼 본명은? 초아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모릅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설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그러시구려. 곧 다시 뵙겠소. 설원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초아는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촛불에 비친 매화 문양이 흔들렸어요. 뒤쪽에 봄춘자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죠. 저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것 같지? 한편 가마에 오른 설원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장행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님, 확실하십니까? 열의 아홉은 확실하네. 바느질 솜씨가 내가 가르친 그대로였네. 설원은 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겨울 동자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이제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네. 저 아이의 비녀에 정말 봄춘자가 새겨져 있는지.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가까웠어요. 35년의 기다림이 끝나려 하고 있었죠. 설원의 손에서 비녀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원이 약속한 대로 온도를 새로 놓았고 매일 따뜻한 약재가 초가집으로 배달됐어요. 김 의원이 손수 달인 보약을 하루 2번씩 먹으니 초아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어느 아침 도윤이가 어머니 방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아가 마루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일어나기조차 힘들어하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혼자 걸어 나와 앉을 힘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 도윤이가 달려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초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도윤이는 눈물이 핑 돌았죠.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초아의 손이 아들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예전엔 늘 차갑던 손이 이제는 온기를 품고 있었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고 하루 세끼 쌀밥을 먹으니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 후 윤설원이 다시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상단의 자수 일감을 가져왔어요. 붉은 명주에 매화를 수놓는 일이었죠. 이걸 닷새 안에 맞춰주시오. 품삯 큰 은자 한 양 드리겠소. 초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자 한 양이면 보통 사람이 한 달 먹고 살 돈이었거든요. 너무 과하십니다. 과하지 않소. 솜씨갑시오. 설원은 초아의 손을 잡았어요. 바늘 자국투성이지만 가늘고 고운 손이었죠. 그 손을 쥐고 있자니 35년 전 8살 연희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했는데 끝내 놓쳐버린 그 손이요. 초아는 닷새도 안 돼서 일감을 마쳤습니다. 설원이 완성된 자수를 받아들고 감탄했어요. 붉은 명주 위에 피어난 매화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꽃잎 하나하나에 섬세한 그림자가 져있고 가지마다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이건 예술이요. 당신 솜씨라면 상단 최고 자수장으로 모셔도 되겠소. 초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왜 감히가 아니오? 설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솜씨가 있으면 그만이요. 출신이 무슨 상관이요. 내 상단에선 실력이 곧 신분이요. 그날부터 초아는 정식으로 송도상단의 자수장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일감을 받아 집에서 작업했어요. 한 달에 은자 2냥씩 꼬박꼬박 품삯을 받았죠. 첫 품삯을 받던 날 초아는 은자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초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도윤아,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쌀을 사다니. 구걸하지 않고 적선 받지 않고 내 솜씨로 당당히 번 돈이야. 모자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윤설원은 도윤이를 상단의 심부름꾼으로 채용했습니다. 장부 정리를 돕고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어요. 도윤이는 영특하여 셈을 금방 익혔고 손님 응대도
능숙하게 해냈죠. 이 녀석 보게 12살에 벌써 저리 야무지다니. 상단 사람들이 도윤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설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외손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지 모두가 도윤이를 좋아했죠. 어느 날 저녁 설원이 초아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상단 사랑채에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구운 생선 한 접시였지만 초아에겐 잔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초아가 밥을 한술 뜨는데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코끝이 찡해졌죠. 설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밥 한 끼에 저리 눈물을 흘릴까요? 천천히 드시오. 많이 있으니.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실 때였어요. 초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방 마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으시오.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리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설원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죠. 나도 자식을 잃어봤소. 35년 전 난리통에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초아가 가만히 기다렸어요. 당신을 보면 내 딸이 어딘가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러오. 초아의 가슴이 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뭔지 모를 감정이 밀려들었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죠. 핏줄이 당기는 천륜의 이끌림이었습니다. 그 따님은 찾지 못하셨습니까? 설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지. 허나 요즘은 생각하오. 혹시 어딘가 살아있지 않을까 하고. 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죠. 밤이면 설원은 비녀를 꺼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불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제 착각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가 제 연희가 맞게 해주십시오. 비녀의 겨울 동자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설원은 그 글자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 확실히 확인하고 말해야 해. 섣불리 다가갔다가 상처만 주면 안 돼. 같은 시각 초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춰봤어요. 매화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죠. 요즘 들어 꿈이 잦아졌습니다. 전쟁통에 어떤 여인의 손을 놓치고 우는 꿈, 그 여인이 자신을 부르며 달려오는 꿈을요. 꿈속에서 그 여인의 품은 참 따뜻했어요. 봄날 햇살처럼 포근하고 안전했죠. 연희야, 연희야. 꿈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초아는 비녀를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기억의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려 하고 있었죠. 며칠 후 설원은 장행수를 불렀습니다. 결단을 내린 얼굴이었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네. 저 아이가 내 핏줄이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 자리를 찾아줘야 해. 어찌하시렵니까? 설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가오는 대보름, 내 집으로 초아를 초대하겠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할 거야. 장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원의 손에 쥔 비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이 끝나려 하고 있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모녀의 재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피고 버들강아지가 돋아나는 걸 보니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초아의 몸도 함께 회복됐죠. 기침이 멎고 얼굴에 살이 올랐으며 걸음걸이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윤설원은 초아를 송도 상단의 공식 자수장으로 임명했어요. 상단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여인을 최고 자수장으로 앉힌다니요. 하지만 초아의 솜씨를 본 뒤로는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그녀가 수놓은 매화는 살아 숨쉬는 듯했고 비단 위에 새긴 학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설원이 초아를 불렀어요. 상단 마당에 새로 지은 행랑채 앞이었습니다. 이 집을 드리겠소. 초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마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과분하지 않소. 설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상단의 자수장이요. 상단 자수장이라면 마땅히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하오. 게다가 저 추운 초가에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지 않소. 초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와집이었습니다. 비록 행랑채지만 온돌이 따뜻하고 창호지도 새 것이었죠. 부엌에는 솥이 걸려 있고 마루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갚아야. 말끝을 맺지 못하고 초아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설원은 초아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갚을 것 없소. 그저 건강하게 지내주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초아와 도윤이는 그날로 행랑채로 이사했습니다. 도윤이는 방방 뛰며 기뻐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기와집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초아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자 초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며칠 후 저녁, 설원이 초아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두 여인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밖에서는 봄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은 몸이 어떠하오? 설원이 물었습니다. 초아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게 마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 스스로 읽어낸 거요. 설원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초아 어미 혹시 옛일이 떠오르는 적은 없소? 초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초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죠. 전쟁통에 어떤 여인의 손을 놓치고 우는 꿈을요. 그 여인의 품이 참 따뜻했는데 설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덜덜 떨렸어요. 초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연희야, 연희야 하고. 설원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뜨릴 것 같았거든요. 억장이 무너질 듯 했지만 꾹 참았어요. 좋은 꿈이구려. 겨우 그 말만 겨냈습니다. 초아는 설원을 바라봤어요. 촛불에 비친 설원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초아가 물러나고 혼자 남은 설원은 불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비녀를 그 위에 올려놓았죠. 부처님, 이제 확신합니다. 저 아이가 제 연희가 맞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설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꿈에서 연희라는 이름을 듣는다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헤어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비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겨울 동자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35년을 고생시켰으면 됐습니다. 이제 제 딸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편 행랑채에서 초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단잠에 빠졌지만 초아는 뒤척였습니다.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춰봤죠. 요즘 들어 악몽이 더 잦아졌습니다. 아니, 악몽이라기보다는 기억의 파편 같은 것들이었어요. 불타는 마을,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 연희야, 연희야. 그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죠. 초아는 비녀를 쓰다듬었습니다. 뒤쪽에 새겨진 봄춘자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대방 마님도 똑같은 비녀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우연일까요? 내가 누구지? 나는 정말 누구지?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죠. 초아는 비녀를 품속 깊이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자 다시 꿈이 시작됐어요. 꿈속에서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8살쯤 됐을까요? 머리에 매와 은비녀를 꽂고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고 있었죠.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미, 어미. 소녀가 울부짖었어요. 여인의 손이 놓쳤습니다. 소녀는 연기 속에서 혼자 남겨졌죠. 연희야, 연희야.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초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었죠. 연희, 내가 연희란 말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꿈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설원은 장행수를 불렀습니다. 결단을 내린 얼굴이었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네. 마님? 다가오는 대보름, 초아를 내 안채로 초대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할 거야. 장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매화가 활짝 피어 있었죠. 저 아이가 내 핏줄이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 자리를 찾아줘야 해. 35년을 고생시켰으면 됐지. 더는 안 돼. 설원의 손이 비녀를 쥐었습니다. 겨울 동자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곧 봄춘자와 만날 것입니다. 끊어졌던 매화 가지가 다시 이어질 것이죠. 마당에서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이 왔어요. 35년 만에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설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닦아내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보름 저녁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모녀가 서로를 알아볼 것이고 35년의 한이 풀릴 것이죠. 설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대보름날 저녁이 밝았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올랐고 한양거리엔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윤설원의 안채에는 정갈한 다과상이 차려졌습니다. 유밀과의 약과 그리고 따뜻한 차가 김을 내뿜고 있었죠. 설원은 아침부터 손이 떨렸어요. 밥을 먹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35년을 기다린 순간이 코앞에 왔으니까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개함을 꺼냈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작은 함이었어요. 뚜껑을 여니 은비녀 하나가 부드러운 천에 쌓여 누워 있었죠. 설원은 비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화 문양이 선명했어요. 줄기는 반쯤 끊어져 있었고 뒤쪽엔 겨울동자가 새겨져 있었죠.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3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만졌던지 글자가 조금 달아 있었어요. 오늘이면 알 수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초아의 비녀에 봄춘자가 없다면? 만약 두 비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초아가 안채로 들어왔어요. 도윤이와 함께였습니다. 깨끗이 빨아입은 치마 저고리에 머리를 단정히 올려 빗었더니 양반과 규수의 기품이 그대로 드러났죠. 마님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초아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설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초아를 맞았어요. 어서 오시오. 도윤이도 왔구나. 도윤이가 밝게 웃으며 절을 했습니다. 설원은 두 모자를 상 앞에 앉혔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죠. 오늘은 대보름이니 함께 저녁을 나누고 싶었소. 설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방에 처음 와봤는데 묘하게 편안했죠. 밥을 먹는 동안 설원은 초아를 자꾸만 쳐다봤습니다. 밥을 뜨는 손놀림, 반찬을 집는 모양새, 차를 마시는 자세까지 모든 게 어린 연희의 모습과 겹쳤어요. 목이 메어왔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가 마당으로 나가 놀자 방 안엔 두 여인만 남았어요. 설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을 꺼냈습니다. 초아가 그 모습을 지켜봤죠. 초아 어미, 내 오늘 꼭 보여줄 것이 있소. 설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초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설원은 함을 열었습니다. 은비녀가 촛불에 반짝였어요. 35년 전 난리통에 잃어버린 내 딸과 나눠 가진 비녀요. 초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품으로 갔어요. 품속에 간직한 자신의 비녀가 느껴졌죠. 당신의 비녀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소? 설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아는 주춤했어요. 손이 떨려서 비녀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품에서 비녀를 꺼냈죠. 두 개의 은비녀가 상 위에 놓였습니다. 촛불이 비녀를 비췄어요. 똑같은 매화 문양이었습니다. 설원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녀를 집어들었어요. 내 것엔 겨울동자가 있소. 비녀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동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초아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당신 것엔 봄춘자가 있지 않소? 초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녀를 집어들었어요. 뒤집었습니다. 촛불에 비춰봤죠.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봄춘자가요. 이게... 초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원이 말했어요. 두 비녀를 나란히 놓아봅시다. 설원이 먼저 자신의 비녀를 상 위에 놓았습니다. 초아도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그 옆에 놓았어요. 두 비녀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멎었어요. 끊어졌던 매화가지 문양이 딱 이어졌습니다. 왼쪽 비녀의 꽃가지와 오른쪽 비녀의 꽃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요. 책 마이너스 하는 맑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초아의 손이 떨렸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설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초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본물처럼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화염에 휩싸인 마을, 비명소리, 달리던 발걸음, 그리고 놓쳐버린 따뜻한 손. 어미, 어미. 어린 자신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한 여인이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연희야, 연희야, 어디 있니? 그 목소리. 지금 앞에 앉은 이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초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설원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어머니, 어머니. 초아가 소리쳤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8살 연이었던 자신, 어머니 손을 잡고 피난 가던 그날, 불길 속에서 헤어진 순간, 그리움 속에서 흘린 눈물까지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오냐, 연이야. 설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초아도 일어났어요. 두 여인이 서로를 향해 달려갔죠. 내 새끼 연이야. 어미가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설원이 초아를, 아니 연희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초아도 어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3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통곡했죠. 어머니, 어머니, 연희야, 연희야, 미안하다, 미안해. 설원의 손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초아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릴 적 품냄새가 났습니다. 잊었던 그 따뜻함이 느껴졌죠. 35년. 35년을 헤맸구나. 어미가 손을 놓쳐서. 다 어미 잘못이야. 설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초아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비녀 2개가 나란히 놓인 상 위로 눈물이 떨어졌죠. 밖에서 놀던 도윤이가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윤대방 마님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초아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설원도 도윤이를 보며 웃었어요. 눈물 속의 웃음이었죠. 도윤아, 이분이 내 외할머니시란다. 도윤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설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 도윤아. 내가 내 외할머니다. 도윤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두 여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 식구가 껴안고 울었어요. 35년의 한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상 위에 두 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겨울 동과 봄춘이 다시 만났습니다. 끊어졌던 매화 가지가 이어졌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 장안은 떠들썩했습니다. 송도상단 대방이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시전 상인들이 모인 곳마다 그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35년 만에 딸을 찾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삭바느질하던 여인이 대방 마님의 딸이라며 비녀 하나로 알아봤다던데 참으로 기막힌 인연이야.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습니다. 장터 안악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막에선 술꾼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35년의 기다림, 비녀로 이어진 운명, 모녀의 재회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윤설원은 상단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어요. 대청마루의 상인들과 점원들, 행수들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설원이 연희의 손을 잡고 나타나자 모두 숙연해졌죠. 오늘부로 선포하노라. 설원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딸 연희요. 35년 전 난리통에 잃어버렸던 내 핏줄이요. 이제부터 연희는 송도상단의 정식 후계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장행수였어요. 축하드립니다. 대방 마님. 아가씨를 다시 찾으시다니 천지신명이 감동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어색해하며 인사를 받았어요. 백초아로 살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대방의 딸이 됐으니 꿈만 같았죠. 설원은 연희에게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옥색 치마에 자주색 저고리,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았어요. 거울을 보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초라한 삭바느질 안악이 아니었어요. 기품 있는 대방의 딸이었죠. 어머니, 연희가 설원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설원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5년 만에 듣는 어머니라는 말이었죠. 예쁘구나, 연희야. 원래 이렇게 곱게 자랐어야 했는데. 설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축복만 한 건 아니었어요. 몇몇 호사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근본 모르는 곳에서 살다 왔다던데 기억도 없었다며? 어떻게 친딸인지 확신할 수 있나? 혹시 재산 노리고 꾸민 건 아닐까? 그런 소문이 설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상단에 찾아온 다른 상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방 마님, 혹시 사람들 말이 들리셨는지 아가씨에 대해 이런저런 소리가. 설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상을 탁 내리쳤어요. 누가 감히 내 딸을 의심하는가? 목소리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상인이 움찔했죠. 내 딸이 겪은 고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요. 35년을 혼자 살아남아 아이까지 훌륭히 키웠으니 그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요. 설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함부로 입 놀리는 자가 있거든 전하시오. 내 상당과는 거래할 생각 말하고. 그 말이 퍼지자 수군거림이 싹 사라졌습니다. 한양에서 송도 상당과 거래를 끊는다는 건 장사를 접겠다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설원의 위험 앞에 감히 누구도 연희를 헐뜯지 못했어요. 한편 도윤이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설원은 도윤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셈을 가르쳤어요. 장행수를 스승 삼아 상단 운영을 배우게 했죠. 할머니, 아니 외할머니. 도윤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설원은 손자를 품에 안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 오늘은 뭘 배웠니? 장부 정리를 배웠어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설원이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똑똑하고 영특한 아이였어요. 앞으로 훌륭한 상인이 될 게 분명했죠. 제가 열심히 배워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외할머니도요. 도윤이의 말에 설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연희도 웃으며 아들을 안았어요. 세 식구가 함께 웃는 모습이 따뜻했죠. 연희는 자신을 길러준 노파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설원과 함께 노파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성북동 야산 한쪽에 소박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희가 왔어요. 연희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비해온 음식을 펼쳐놓고 절을 올렸죠. 할머니 덕분에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기억 잃고 쓰러진 저를 거두어 주시고 도윤이를 낳을 때도 옆에 계셔 주셨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설원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 보는 무덤이었지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여인이 함께 절을 올렸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풀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노파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무덤을 내려오는 길, 연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35년을 헤맨 게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도윤이를 낳았고 바느질을 익혔고 세상의 아픔을 알게 됐으니까요. 설원이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연희야. 넌 강한 아이야. 어미보다 훨씬 더 강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길이었어요. 한양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눴습니다. 주막에서,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모녀의 재회 이야기가 회자됐죠. 하늘이 감동하여 핏줄을 이어주었구먼. 비녀 하나로 35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참으로 기막힌 인연이야. 윤대방 마님의 의리도 대단하지. 딸이 고생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니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안악은 자신의 자식을 꼭 껴안기도 했어요. 헤어지지 말자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속삭이며요. 설원의 상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의로운 대방이라는 명성이 퍼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송도상단과 거래하고 싶어 했죠. 연희의 자수 솜씨 또한 유명해져서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어느 저녁 상단 마당에서 세 식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설원, 연희, 도윤이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 매화나무 꽃이 정말 예뻐요. 도윤이가 마당의 매화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만개한 매화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죠. 그래, 예쁘구나.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오는 법이란다. 설원이 말했어요. 연희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에게도 봄이 왔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5년의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이었어요. 매화 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송도상단 마당의 매화나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꽃을 피웠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달콤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 안았죠. 이른 아침 연희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비단 치마가 아침 햇살에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손에 든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죠. 1년 전 삭바느질로 연명하던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방의 딸이자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수장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설원이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흰 머리가 늘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35년을 짓눌렀던 한이 사라지니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어도 눈빛만은 맑아졌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연희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설원이 돌아서며 미소 지었어요. 딸이 차려준 아침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된장국에 나물 반찬, 구운 생선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죠. 잘 먹겠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죠.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두 사람에겐 기적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 매화학당에 새로운 여인들이 온다고 합니다. 설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화학당은 연희가 3달 전에 연 곳이었어요. 가난한 여인들에게 무료로 바느질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몇 명이나 오는가? 5명입니다. 모두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부들이라고 하더군요. 연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설원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잘 가르쳐 주거라. 기술 하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했으니. 연희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저처럼 힘든 이들이 스스로 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구걸이 아닌 솜씨로 먹고 살 수 있게요. 설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35년의 고생이 딸을 이렇게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상단 뒤편에 마련된 매화학당으로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이들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연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함께 바느질을 배워봅시다. 여인들이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연희는 하나하나 바늘과 실을 나눠주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친절한 손길에 여인들의 경계가 조금씩 풀렸죠. 바늘을 이렇게 잡으시고
실은 이만큼만 당기세요. 연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따라하는 여인들을 보며 연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10수년 전 기억도 없이 깨어나 바늘질로 연명하던 자신의 모습이 저들과 다르지 않았죠. 처음엔 다들 서투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익숙해집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여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바늘을 움직였어요. 오후가 되자 도윤이가 학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13시 된 소녀는 키도 훌쩍 자라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비단 10필이나 팔았어요. 도윤이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연희가 장부를 받아들고 살펴봤죠. 글씨가 반듯하고 숫자가 정확했어요. 잘했구나, 도윤아. 외할머니께서 기뻐하시겠다. 도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연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가난했을 때도 원망 한마디 없이 어미를 돌봤고 지금도 여전히 효심이 깊었죠. 어머니, 학당분들께도 인사드릴까요? 도윤이가 여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윤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여인들이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도련님께서 어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요. 도윤이의 말에 여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희는 아들이 대견해서 가슴이 벅찼어요. 해질녘 학당을 마치고 연희는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설원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함께였죠.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장부를 정말 잘 정리했어요. 도윤이가 자랑했습니다. 설원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이제 진짜 상인이 다 됐구나. 열심히 배워서 상단을 크게 키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도윤이의 말에 두 여인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매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죠. 저녁 식사 후 설원은 자개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두 개의 은비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겨울 동과 봄춘, 연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 비녀들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지. 설원이 비녀를 손에 쥐며 말했어요. 연희도 비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은이 손끝에 닿았죠. 어머니, 이제 이 비녀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설원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어요. 너와 도윤이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반드시 봄은 온다는 걸 잊지 말라고. 연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니. 잊지 않겠어요. 두 여인은 비녀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촛불에 비친 매화 문양이 살아 숨쉬는 듯 했어요. 끊어졌다 이어진 가지처럼 모녀도 헤어졌다 다시 만났죠.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자리에 들었고 연희와 설원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연희야. 설원이 딸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행복하니?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35년을 헤맨 게 아깝지 않을 만큼요. 설원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바늘 자국 난 손이 포개졌어요. 나도 행복하다. 내가 돌아와서 내 옆에 있어서. 두 여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어요. 매화나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졌죠. 봄밤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미와 딸 사이의 끈,
피가 부르는 천륜,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35년의 세월도 끊지 못했죠.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결국 봄은 왔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꽃이 피어났듯 잃어버린 인연도 다시 이어졌어요. 마당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 몇 개가 툭툭 떨어져 마루 위에 내려앉았어요. 연희가 꽃잎을 집어들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손바닥 위에서 작게 떨렸죠. 어머니, 내년에도 이 매화가 필까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설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매화가 피는 법이란다. 연희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밤에 퍼져나갔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겨울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추위에 떨고 그리움에 울고 절망에 주저앉는 이들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꽃이 피어나듯 당신의 봄도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연희와 설원처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어요. 35년이 걸리든 더 오래 걸리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요. 매화 향기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거리 곳곳에 봄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봄을 맞이했죠. 세 식구도 함께 봄을 맞이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봄이었어요.